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순서로 SI 게임화를 말씀해 주실 동양 시스템즈의 김유현 전문위원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동양 시스템즈의 김유현 전문위원입니다. 오늘 SI 게임화라는 주제로 발표를 드리는데요. 간단히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는 그 89년도부터 생업으로 SI를,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는데 그런 인터넷 장비 같은 거를 수입해다가 파는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게 이제 12년 만에 코스닥에 상장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됐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는 젠크 홀딩스라고 하는 퍼블릭 오픈소스 블록체인 프로젝트 리드를 하면서 동양 시스템즈의 전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정리를 해서 한번 제 나름대로의 소개를 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패러다임의 전환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하이콤이라는 회사를 시작할 때는 패러다임이 파이프라인 경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공급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어가지고 하는 경제 모델을 그냥 파이프라인 경제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인터넷이라는 게 떴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인터넷에서 우리가 이제 목격한 거는 지난 한 20년, 30년 동안 진행됐던 부분이 플랫폼화죠. 근데 그 플랫폼화에 생각을 해보시면 그 아이콘에도 잠깐 나와 있는데, 사실 보면 그거는 이제 데이터 주권이라는 게 페이스북이나 이런 그 플랫폼들에 우리가 주는 데이터는 사실은 우리가 주권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인인데, 근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일종의 이용약관이라고 하는 그 포기각서 비슷한 거를 쓰고 우리가 이제 거기에다가 주는 거죠.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사실 그런 플랫폼 사업주들이 커다란 사업을 이뤄가지고 하면서 수익을 많이 내고,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는 수익을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블록체인 기술이 탄생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앞으로는 이런 플랫폼 사업들이 계속 갈 텐데, 이 프로토콜 경제라는 거는 블록체인 위에서 하는 플랫폼 사업으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 주권을 다시 우리에게, 개미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경제가 프로토콜 경제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주권을 이제 회복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블록체인의 큰 명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아마 이 데이터 주권에 관련된 거라고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플랫폼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플랫폼 사업의 성격이 많이 달라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패러다임의 전환에 맞물려 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 소프트웨어의 발전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컴퓨터가 자꾸 이제 소형화되면서 처음에는 이제 캐릭터 베이스에 이제 그 CUI 환경이라고 그랬죠. 문자로 우리가 타이핑하는 UI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스티브 잡스나 이제 빌 게이츠 같은 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게 GUI로 변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시스템들은 다 GUI 기반으로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제 생각에는 이게 그 BCI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 두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를 갖다가 이제 BCI라고 해요. 그래서 이 BCI가 앞으로는 더 대세가 되는 날이 곧 다가오고 있다. 그 예로 지금 그 테슬라로 유명한 일론 머스크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뉴럴링크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는 이 BCI를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구현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한테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그런 신기술이다, 하드웨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그럼 왜 되느냐라고 봤을 때, 제가 이제 여기 애플 워치를 차고 나왔는데, 이 애플 워치를 보면 키보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왜 없느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너무 작아가지고 키보드를 넣을 공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메인프레임에서 시작한 컴퓨터가 계속 줄어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이런 워치 수준으로 줄었는데, 앞으로 이런 그 하드웨어 발전이 계속 된다면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화면도 없는, 스크린도 없고 키보드도 없고 마우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UI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게 이제 BCI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거고, 그게 이제 칩 컴퓨터인데, 사실은 저 뉴럴링크라고 하는 회사에서 실제 하는 걸 보면은 이 돼지의 이 그 두뇌의 동전만큼의 그 뼈를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칩 컴퓨터를 심어요. 그래가지고 두뇌랑 직결하는 그 UI를 집어넣어서 BCI로 연결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돼지에게 여러 가지를 지금 이제 시키고 있는 이제 그런 인터페이스가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런 이제 칩 컴퓨터를 우리가 하나씩 꽂고 다닐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른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가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걸 또 바라봐야 되는데, 하드웨어적으로 봤을 때 많은 분들은 지금 이제 메타버스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우리가 마치 모든 기술을 다 가지고 있고 기술적인 영역에서는 문제가 한계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난 100년 동안 우리는 사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센서라고 할 수 있는 이 오감이 있는데, 그 오감에서 사실 두 가지만 정복을 했다는 표현을 써야 되나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청각에는 인풋 디바이스로 마이크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웃풋 디바이스로 스피커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어떤 감각을 인코딩해서 전류로 보낸 다음에 다시 디코딩할 수 있는 기술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구현한 기술이라고 한다면, 청각은 정복이 됐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기술적으로. 근데 이제 시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인풋은 카메라가 있고 아웃풋은 스크린이 있으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나머지 촉각이나 후각이나 미각을 보시면 그런 기술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디바이스가 없어요. 그 디바이스가 없다는 거는 우리가 그 기술을 아직 정복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100년 동안 우리가 한 게 두 가지 정도인데, 앞으로 세 가지를 구현하지 않고는 하드웨어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막 상상하는 그런 메타버스 시대에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오감이 정말로 정복된 시대에서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본다든지 이런 걸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영상이나 음향은 전달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스피커나 이제 화면을 통해 가지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뭄바이 시장에 갔는데 막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그 냄새를 우리가 두뇌로 그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맡을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디바이스가 개발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맛을, 거기 시장에서 어떤 재미난 음식, 좋은 음식이 있어서 그걸 갖다 맛을 봤는데, 그 맛을 본 맛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주인공들이 포옹을 했으면 그 포옹한 그 촉감을 또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지나가다가 넘어졌는데 그 타박상을 얻었으면 그 타박상의 아픔까지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오감이 정복이 안 된 시대에서는 감독이 연출하는 그 영화나 드라마의 그 한 편을 우리의 상상력, 그러니까 시각과 청각은 전달을 하되 나머지는 우리의 상상력에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 기술이 정복된 상태에서는 그것까지도 감독이 다 설계해가지고 전달할 수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처음에는 인터넷이 존재하기 전에는 사실 뭐 전부 다 이제 오프라인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진행된 인터넷은 2D 인터넷인 거죠. 2D 버전인 거죠. 그래서
2D 버전으로 검색 엔진도 나오고 뭐 소셜 네트워크도 나오고 채팅도 나오고 방송도 나오고 저기 나열된 저런 플랫폼들이 아주 커다란 것들이 지난 30년 동안 다 만들어진 건데 그 앞으로 이게 이제 또 한 번 반복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한 번 반복되는 거는 이제 3D 버전으로 우리가 이걸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똑같은 플랫폼이 3D 버전으로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검색이 2D 버전이니까 검색창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검색창에다 우리가 뭘 집어넣고 엔터를 치면 그 다음에 되는데 이게 3D 버전에서는 그렇게 될까요? 검색창이라는 게 없겠죠. 그냥 내가 어떤 에이전트한테 뭐 시리한테 뭐 물어봤는데 그게 물어본 게 그냥 대답 검색이 돼가지고 나한테 어떻게 전달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검색 엔진도 달라질 것이고 이런 우리가 채팅 방법도 달라지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재설계돼야 되는 3D 버전에서는 다 재설계돼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게 제가 생각하는 이제 메타버스라는 거죠. 그리고 블록체인은 사실은 제가 볼 때 그 모든 지금 말씀드리는 근간을 근본이 될 수 있는 레이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금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융을 지금 현존하는 금융을 보시면 제가 볼 때 큰 이벤트가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세계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브렌튼 우즈라는 협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차 대전하고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전쟁 때문에 근본 위제의 그 뱅킹 시스템에서 근본 위제를 다 탈퇴를 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금이 없는데 돈을 찍어야 되고 전쟁은 해야 되고 이러니까 다 탈퇴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국 파운드가 기축통화로서 무너지게 된 계기가 결과적으로 그 근본 위제를 탈퇴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브렌튼 우즈는 사실은 그걸 다시 이제 근본 위제로 복귀시키는 모든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금을 가지고 있어야지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을 수 있다라는 근본 위제 시스템을 복귀시키는 협정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근데 이제 그것만 해서 이제 달러가 지금 현재의 그 기축통화 위치가 된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야합이 좀 있었어요. 그 야합이 뭐냐면 그 미국이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전쟁 이후에 가장 이제 초강대국이가 홀로 남은 초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그 사우디아라비아는 전 세계 산유국 중에 가장 큰 데였고 그거를 보호해주는 조건으로 사우디한테 협정을 맺은 거예요. 그 협정의 내용이 뭐냐면 사우디를 군사력으로 보호를 해줄 테니 앞으로 전 세계에 거래되는 모든 산유는 그러니까 오일은 달러로 거래를 하기로 약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약조 때문에 사실은 그 달러를 갖다 페트로 달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사실은 미국의 달러가 전 세계의 기축통화로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기름 안 쓰는 나라는 없잖아요. 기름을 써야 되면 먼저 달러를 먼저 사야 되는. 사가지고 기름을 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그 미국이 구축한 이 기축통화 시스템을 사실은 제 생각에는 미국이 자기가 포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71년도에 미국은 베트남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베트남 전쟁의 또 다른 전쟁이죠. 베트남 전쟁에 투입할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근본 위제를 또 탈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전쟁 때문에 탈퇴된 근본 위제 탈퇴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이 모두 근본 위제를 탈퇴하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 알고 있는 돈은 사실 금이 담보되지 않은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내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뭐라 그러냐면 뭐 MMT라고 하는 약자가 현대 화폐 이론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이 돈이 담보 없이 계속 찍어내는 행위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인플레이션인 거죠. 이걸 갖다가 이제 화폐 가치 저하라 그러는데 그 디베이스먼트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되죠. 모든 자산 가치가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보시면 원자재, 에너지를 제외한 모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가상 자산은 만들어진 지 10년 만에 전 세계 금 가치의 3분의 1을 지금 초월했어요. 주식의 이제
대처 수상하고 그다음에 레이건 대통령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연금이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허용이 됐는데 그 이후로 전 세계 연금이 주식에 다 빨려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주식의 가격을 떨어뜨릴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한 거예요. 왜냐하면 연금이 무너지니까. 연금이 무너지기 때문에 주식 가격이 떨어질 수 없어요. 이제는 이걸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동산 폭등이죠. 전 세계, 이건 한국만 있는 이슈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짜리 아파트를 우리가 30억 주고도 못 사는데도 이게 멈출 기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이제 2008년도에 비트코인이라는 게 등장을 하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그 사토시의 그 기술 백서를 읽어보시면은 거기에 가장 확실하게 얘기하는 게 이 중앙 주체 리스크예요. 중앙 리스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앙 리스크가 뭐냐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들이 마음대로 돈을 찍어가지고 우리의 자산의 가치를 저하시키기 때문에 그걸 막아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그 기술이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비트코인 때문에 탄생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고.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참 좋은 철학이고 좋은 기술인데도 불구하고 이 지속성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비트코인이 채굴이 되면 그 처음에는 50개씩 10분에 50개씩 이제 채굴이 되다가 지금은 4년 만에 계속 반감이 일어나 가지고 지금은 6.25개가 채굴이 됩니다. 근데 그 채굴된 비트코인이 전체가 채굴자한테만 지금 가도록 돼 있어요. 설계가. 근데 한 번 시작한 블록체인은 그걸 갖다 고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럴 것이고 지금 현재 이런 비트코인 같은 탈중앙화되어 있는 네트워크는 이게 살아남으려 그러면 전체가 유지될 수 있는 서버 역할을 하는 노드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노드가 전부 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건데 그 참여된 노드에 지금 수익 분배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속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또 다른 문제는 이제 속도, 정산 속도가 이게 법정 화폐보다는 빠르지만 아직도 한 1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돈을 내가 보내고 받았다라고 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뭐 집이나 차 같은 거는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지만 우리가 뭐 커피를 산다거나 이런 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나온 것들이 지금 이제 대체제, 지금 여러분들이 한 번씩 들으시는 저런 폴카닷이니 텐더민트니 아발란치니 솔라나 이런 것들이 이런 대체제의 개념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누가 승자가 될지는 저도 모르죠. 다시 이제 저의 생업으로 돌아와서 이 SI업을 지금 이제 저는 지금 뭐 30년 가까이 SI업을 했는데 이 SI업을 하다 보니까 요 근래 와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개발자가 없대요. 그래서 개발자를 찾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찾은 솔루션은 뭐냐면 이 온라인에서 개발자들이 모여 있는 그룹을 우리가 인력 조달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찾아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의사소통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많은 메타버스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뿐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이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그 유연 근무가 활성화되려면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지 않고 자기 시간을 계주 형태로 의사소통하는 저런 서면 커뮤니케이션이 더 중요해져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 채팅으로 뭘 갖다가 지금 문자 남겨놓고 일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원격으로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근데 그게 더 큰 문제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개발한 거는 이 SI를 갖다가 좀 게임화를 해야 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어떻게 보면 생업을 게임화하는 건데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개발자들이니 디자이너니 이런 분들을 데리고 SI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되고 영문화되어 있는 어떤 규격화되어 있는 문서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프로젝트를 간단히 소개하는 소개서, 그 다음에 프로덕트에 대한 상세 사양서, 그 다음에 프로젝트 견적, 그 다음에 그 잡 디스크립션, 그리고 그거 갖다가 이제 와이어프레임 설계도, 그리고 개발 들어가기 전에 완전히 인터랙션이 가능한 프로토타입까지
이걸 갖다가 다 만들 수 있는 표준화된 문건이 글로벌하게 통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활용하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분들은 자고 있는 동안 우리는 일하고 있고, 우리가 일하는 동안 그분들은 자고 있고, 뭐 이런 그 환경에서는 유연 근무라는 게 시공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거를 하려고 했을 때 이 유연 근무도 사실은 보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유연 근무를 시작한 회사들이 많은데, 코로나가 이제 끝난다고 하니까 다시 유연 근무 치우고 그다음에 다시 돌아가는 회사들 많잖아요. 근데 그거가 이제 그런 이유들이 있죠. 그걸 갖다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 유연 근무도 한 5개 단계가 있대요. 이거는 이제 이런 유연 근무를 통해 가지고 원격에서 재택근무만 하는 1,000명 이상 조직을 가지는 이제 워드프레스 창업주가 이거 만든 슬라이드인데, 제가 그걸 갖다가 이제 번역을 해봤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 0단계가 뭐냐면 건설 노동자니 뭐 바리스타니 마사지사니 소방대원 같은 거는 유연 근무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직종이죠, 그렇죠? 무조건 사람이 가가지고 붙어 있어야지 이게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거 빼놓고는 다 유연 근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단계에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뭐 전화를 하죠. 그리고 전화를 해가지고 야, 내가 사무실 돌아가서 그 일 처리할게. 뭐 이런 단계가 1단계로 보고, 제가 5단계는 뭐냐면 이 실시간으로 우리가 붙어서 일을 하는 것보다 성과가 훨씬 더 좋게 나오는 단계, 2배 이상 좋게 나오는 단계, 이걸 5단계라고 했을 때 그 중간 단계가 2단계는 이제 지금 동양 시스템즈가 있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줌 또는 팀즈 미팅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코로나 때문에 재택을 시작하고, 그리고 뭐 감시 소프트웨어 같은 걸 설치하고, 그리고 그러나 아직까지 실시간 통신에 정체되어 있는 거죠. 3단계가 되면 이게 실시간이 아니고 이게 그 서면 커뮤니케이션으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안 돌아가도 되고 온라인 대화로, 그러니까 실시간 미팅보다는 온라인 채팅으로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해결이 안 되는 것만 다시 모아가지고 온라인 실시간 미팅을 한다든지 뭐 이런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4단계가 되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에게, 이게 서로의 눈에 안 보여도 일이 된다는 신뢰도가 생겨요. 그래서 그 신뢰도가 생기는 단계가 이제 4단계라고 할 수 있고, 5단계는 이제 그것보다 이제 훨씬 더 좋은 성과,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일 처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거를 실제로 가능하다는 걸 갖다 지금 많은 전 세계에 있는 조직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다시 이제 합해 보면 이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이제 한 가지가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하드웨어적인 거,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거, 그리고 클라우드와 유연 근무 뭐 이런 것들이 다 서로 맞물려 있는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블록체인 레이어에서 중앙 주체에서 분산 주체로 지금 데이터 주권이 이동한다든지, 메타버스가 2D 인터넷에서 3D 메타버스로 이동한다든지, 인공지능 때문에 사실은 이제 AI 로봇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인간의 직종을 잃을 것이라는 그런 그 생각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이제 우리는 직장이 없어지면 뭘 하고 살 건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인 거죠,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짬뽕해서 생각했을 때 이게 그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이런 그 디지털 전환 시대에 그 SI의 게임화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고요. 그거에 대한 단편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리면, 이런 온라인 공모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보시면 여기 참 기상천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노센티브라는 사이트에 가시면 거기 전 세계에 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한 50만 정도 회원으로 등록이 돼 있는데, 저기서 뭘 하실 수가 있냐면 회사에서 정말 안 풀리는 난제가 있잖아요. 그 난제를 잘 설명하는 문건을 하나 만든 다음에 거기다 올리고 상금을 한 1,000만 원 정도 걸어보세요. 그러면 전 세계 석학들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박 터지게 싸워요. 그런 다음에 한 일주일이고 2주일 뒤에 그게 그 자기네 안으로 올라오는 게 수십 건이 올라와요. 그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한테 상금 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사를 새로 창업을 했거나 브랜드를 새로 론칭하는데 이름이 없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짓고 싶은데 회사 내에서는 좋은 아이디어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스쿼드 헬프라는 사이트에 가면 20만 명의 장명가들이 모여 있어요. 전 세계에. 거기에도 우리가 어떤 브랜드고 이런 거 하겠다라고 이렇게 올리면, 그리고 상금을 한 100만 원 정도 걸면은 아마 한 일주일 만에 새로운 이름, 도메인 네임까지 붙어 있는 이름이 한 몇십 개 올라올 거예요. 그 중에 하나 고르시면 돼요.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구글 디자인 같은 데서 그렇게 할 수 있고, 깃코인이라고 하는 데는 30만 명의 개발자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프로젝트가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아까 제가 표준화된 영문 문건을 잘 쓸 수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거 잘 써가지고 올리면 저 개발자들이 그거 해주겠다고, 돈을 갖다가 얼마 이렇게 주겠다고 하면 거기 와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런 그 SI를 개발자가 꼭 있어야 되나요? 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디자이너가 꼭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장명가가 꼭 있어야 되나요? 네. 이게 우리 생업인 SI의 게임화가 아닐까요? 네. 그렇게 제 얘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